기원전 5세기경 고대 그리스는 예술과 철학, 그리고 전쟁술이 꽃피는 거친 땅이었으며 가장 강력한 두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을 당시 수많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목격한 인류 역사에서 20세의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올라 32세에 요절하기까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단 13년간의 통치 기간 중 1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리스부터 인도까지 당시 알려진 세계를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8년 이 두 도시국가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침공에 맞서 연합해서 싸웠고 테르모필라이의 좁은 통로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이 엄청난 규모의 페르시아 대군을 저지했습니다. 그 후 그리스 함대가 살라미스 해협에서 페르시아 해군을 격파했지만 페르시아군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신성한 신전들을 불태우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해 플라타이아에서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와의 결정적인 지상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페르시아군은 침공을 포기하고 물러났고 그 후 50년간은 그리스 문명의 황금기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리스 세계는 수십 년간 파괴적인 전쟁에 휘말려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 간의 전쟁이 거의 한 세기 동안 계속되면서 북쪽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에게 취약해졌는데 바로 마케도니아 왕국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교양 있는 그리스인들은 마케도니아라는 산악 왕국을 거의 그리스답지 않은 미개한 변방 지역 정도로 여겨왔지만 필립 2세 시대에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개혁은 사리사라는 18피트 길이의 파이크를 도입한 것이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그리스 창이 2배 길이였으며 팔랑크스라는 밀집대형으로 싸우는 보병들이 사용했습니다.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필립의 군대가 테베와 아테네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했고 이 승리에 이어 코린토스 동맹이라는 그리스 연맹을 결성했습니다. 필립은 모든 그리스인을 아우르는 범그리스적 캠페인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공격하는 것을 계획했지만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 자신의 경호원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그를 계승한 것은 20세의 아들 알렉산더였는데 그는 뛰어나고 활동적이며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을 받은 이미 경험 많은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먼저 왕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해야 했으며 국내에서는 잠재적 경쟁자들을 처형했고 테살리아와 일리리아, 중부 그리스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특히 테베를 본보기로 삼아 이 고대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다른 그리스 도시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원전 334년 봄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알렉산더는 헬레스폰트를 건너 자신의 군대를 아시아 소아시아로 이끌고 갔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약 4만 명으로 그리스의 모든 지역에서 모집되었으며 보병은 베테랑 마케도니아 장군 파르메니온이 지휘하는 정예 부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최전방에는 18피트 사리사로 무장한 9,000명의 마케도니아 팔랑크스가 있었는데 이들은 훈련이 잘 된 전문 군인들로 전투 시 16열 깊이의 밀집대형을 형성했습니다. 이 밀집대형은 거의 막을 수 없는 창끝들에 단단한 벽을 형성했지만 기동하기 어려웠고 측면이나 후방 공격에 매우 취약해서 휘파스피스타이가 측면을 보호했습니다. 알렉산더 군대의 이 열은 최대 7,000명의 그리스 동맹군과 5,000명의 용병들로 구성되었는데 홈론이라는 커다란 둥근 방패에서 이름을 따온 홈나이트로 무장했습니다.
더 짧은 8피트 창을 사용하는 홈나이트 팔랑크스는 마케도니아 팔랑크스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잘 무장된 중보병으로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아그리아네스족은 군대의 정예 경보병으로 현재 남부 불가리아 지역 출신의 전문 표창 투척병들이었고, 트라키아와 일리리아 출신의 다른 경보병들은 투창과 슬링, 활로 무장했습니다. 알렉산더 군대의 주력 타격 부대는 동료 기병대로 파르메니온의 아들 필로타스가 지휘하는 창과 검으로 무장한 1800명의 정예 기병이었습니다.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은 사트라프라고 불리는 지방들로 나뉘어 있었고, 각 사트라프는 총독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이제 알렉산더의 침공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숙련된 그리스 장군이자 페르시아에 복무하던 로도스 출신 멤노는 알렉산더와의 전면전을 피하고 초토화 전략을 사용해서 마을과 농작물을 불태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좋은 조언이었지만 사트라프들은 자신들의 지방을 황폐화시키기보다는 싸우기로 결정했고, 그라니쿠스 강에서 알렉산더의 군대와 맞서기로 했습니다. 강 너머에 페르시아 군대가 배치되었는데 강은 얕았지만 폭이 60피트의 가파른 강변이 있었고, 최전선은 제국 전역에서 온 1만 명의 기병들로 구성된 기병의 벽이었습니다. 현재의 이란 출신 메디아인들과 히르카니아인들, 아프가니스탄 출신 박트리아인들, 터키 흑해 연안 출신 파플라고니아인들이 강 건너편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예비대 뒤에는 수천 명의 그리스 용병들로 구성된 보병이 있었는데, 이들은 페르시아의 금을 받고 싸우는 자들로 둥근 방패와 홈나이트들의 짧은 창으로 무장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이들이 동료 그리스인들과의 전투에서 믿을 만한지 확신하지 못해 후방에 배치했고, 알렉산더는 이 페르시아 군대를 공격해서 파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좌익에 파르메니온이 지휘하는 그리스와 테살리아, 트라키아 기병을 배치했고, 중앙에는 6개 사단의 마케도니아 팔랑크스를 두었습니다. 우익에는 알렉산더 자신이 필로타스의 동료 기병, 정예 휘파스피스타이, 아그리아네스 표창병, 그리고 궁수들과 함께 서서 주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려서 강을 건너라는 조언을 무시하고 그는 즉시 공격을 명령했으며, 동료 기병대를 강의 여울로 보내고 이어서 휘파스피스타이 연대와 파이오니아 경기병을 보냈습니다. 알렉산더는 부하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우익을 이끌고 강을 건넜고, 그들이 강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그리스군은 페르시아 진영에서 쏟아지는 투창과 표창, 화살의 우박을 맞았습니다. 저쪽 강변에 도착하자마자 페르시아 기병대의 돌격을 받았고, 알렉산더는 전투의 한가운데에서 기병과 지휘관들이 집중된 전체 대군 주위에서 절박한 충돌을 벌였습니다. 말과 사람을 상대로 마케도니아인들은 강변에서 페르시아인들을 몰아내려 했고, 페르시아인들은 건너오는 것을 막고 다시 강으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공격은 무모해 보였지만 나머지 군대가 저항할 수 없는 마케도니아 팔랑크스를 포함해서 강을 건널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갑자기 알렉산더가 2명의 페르시아 귀족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로에사케스가 검으로 머리를 쳐서 헬멧 한 조각을 부러뜨렸지만 알렉산더는 그를 창으로 찔러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스피트리다테스가 왕을 공격했지만 검은 클레이투스라고 불리는 드로피다스의 아들이 그의 공격을 예상하고 검과 함께 그의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그리스 군대가 강 건너편에 있었고, 페르시아 기병대는 마케도니아 창들의 벽과 마주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이 돌아서서 도망쳤고, 그리스 용병들이 사방에서 포위되어 학살당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큰 승리를 거두었고, 소아시아는 이제 그의 자비에 맡겨졌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여전히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그를 상대하기 위한 방대한 자원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34년 21세의 왕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의 그리스 군대를 이끌고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인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 그라니쿠스 강 전투에서 첫 번째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지방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에 접근하자 페르시아 지휘관이 싸움 없이 항복했지만 그는 페르시아 해군력을 무력화해야 했습니다. 페르시아는 동지 중해 전역에 주요 기지들을 가진 강력한 함대를 보유했기 때문에 바다에서 도전하기보다는 알렉산더는 가장 가까운 기지들인 밀레투스와 할리카르나수스를 공격했습니다. 두 도시 모두 완강한 저항을 보였지만 겨울에 함락되었고 기원전 333년 봄 알렉산더는 리키아와 프리기아로 계속 진군해서 고르디움에서 전설적인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만났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를 풀면 모든 아시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었는데 알렉산더는 단순히 검을 뽑아 매듭을 반으로 잘라버려서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한편 페르시아에 복무하는 숙련된 그리스 장군 로도스 출신 멤논이 페르시아 군함들을 이끌고 에게해로 들어가 키오스와 레스보스 섬들을 점령했지만 멤논이 갑자기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알렉산더 군대가 헬레스폰트를 건너 페르시아 제국을 침공한 지 18개월이 지났고 이제 알렉산더는 부하들을 킬리키아로 이끌고 곧 시리아로 가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중왕 다리우스 3세가 직접 이끄는 주요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 군대의 뒤편인 북쪽에 나타났고 다리우스는 함정을 놓고 거의 2대1로 수적 우위로 알렉산더의 군대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렉산더의 유일한 탈출로를 차단하고 자신의 군대를 산과 바다 사이 겨우 6마일 너비의 이수스 해안 평야로 이동시켜서 좁은 전장에서 싸우도록 강요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다리우스의 군대는 최대 10만 명에 달했고 광대한 제국의 최정예 병사들과 불사대로 알려진 자신의 친위 부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최정예 기병은 말에게 더 좋은 땅인 바다 쪽을 향한 우익에 집결했고 최정예 보병인 그리스 용병 홈나이트들이 중앙을 형성했으며 페르시아 보병이 좌익을 구성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전투를 위해 자신의 군대를 배치했는데 다시 한번 바다에 가장 가까운 좌익에 파르메니온이 지휘하는 그리스 기병대와 보병을 두고 중앙에는 마케도니아 팔랑크스를 배치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알렉산더는 자신과 최정예 부대를 산 경사면을 향한 우익에 배치했으며 정예 아그리아네스 표창병들과 궁수들, 그 뒤에 휘파스피스타이와 동료 기병들이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다리우스는 작은 강인 피나루스 뒤에서 알렉산더가 공격해오기를 기다렸고 알렉산더는 부하들에게 용맹하게 싸우라고 격려하며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군대 우익의 선두에서 돌격했는데 다시 한번 마케도니아인들의 진격 속도와 충격이 적을 뒤로 밀어냈지만 전장 중앙에서 마케도니아 팔랑크스가 곤경에 처했습니다. 알렉산더를 따라잡으려는 노력으로 그 대형이 흐트러졌고 이제 다리우스의 그리스 용병들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팔랑크스가 천천히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본 알렉산더는 동료들과 함께 재편성해서 페르시아 중앙에 대한 맹렬한 돌격을 이끌었고 측면에서 위협받은 그리스 용병들이 곧 혼란에 빠져 마케도니아 팔랑크스가 진격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위대한 왕 다리우스 자신을 향해 싸워나갔는데 겉보기에 미친 듯이 두려움을 모르는 마케도니아 왕의 모습에 다리우스는 왕실 마차에서 전장을 도망쳤습니다. 한편 파르메니온이 지휘하는 마케도니아 좌익은 페르시아 최정예 기병과 싸우고 있었는데
페르시아인들이 여기서 돌파할 수 있다면 알렉산더의 군대를 둘러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르메니온과 그의 군대는 끈질기게 싸워서 계속해서 페르시아인들을 저지했고, 다리우스가 도망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군대는 싸움을 포기하고 전투는 학살로 바뀌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휘관 중 한 명인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렉산더에게 페르시아인 시체가 너무 많아서 그의 부하들이 그것들을 이용해 깊은 협곡을 건널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수스 전투는 알렉산더의 놀라운 승리였고, 승리의 전리품 중에는 다리우스의 아내와 어머니, 세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 생존해 있었고 알렉산더에게 잘 대우받았습니다. 후퇴하는 페르시아 야전군과 함께 알렉산더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서부 영토를 정복하는 데 전념했고, 이듬해 332년 페니키아 해안 도시들이 알렉산더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는 지중해에서 페르시아 해군의 종말을 의미했지만 섬 도시 티레는 저항했고, 티레의 수비수들은 용감하고 숙련되게 싸우며 알렉산더의 공격에 맞서 7개월 동안 버텼습니다. 알렉산더가 두 개의 거대한 포위탑으로 보호되는 섬으로의 둑기를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화공선으로 반격했지만 결국 성벽이 파괴되고 티레가 함락되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살해되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가자도 포위당했고 알렉산더는 나일강 삼각주의 펠루지움으로 계속 진군했는데 이집트의 페르시아 총독이 왕실 제고와 함께 전체 속주를 알렉산더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멤피스에서 이 고대 땅의 제사장들이 페르시아 통치에서 해방시킨 알렉산더를 환영하며 그에게 파라오의 왕관을 씌웠고, 나일강 어귀에서는 새로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세웠습니다. 시와의 사막 신탁에서는 일부 기록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그를 신의 왕 아문의 아들로 환영했다고 하며, 알렉산더는 동쪽으로 티레로 돌아와서 본국에서 온 문제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에 대한 그의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인들이 알렉산더를 폭군으로 여겼고,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은 스파르타의 아기스 왕이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에 대한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알렉산더의 지휘관인 안티파테르는 이미 트라키아에서 반란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빠르게 남쪽으로 행군해서 메갈로폴리스 근처 전투에서 아기스와 맞서 스파르타 군대를 괴멸시켰습니다. 전설적인 스파르타조차 이제 마케도니아 군사력에 맞설 수 없었고, 아기스 왕 자신이 전사자 중 한 명이었으며 그리스에서 그의 기반이 다시 한번 확보되자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심장부로 진군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거금과 그의 딸과의 결혼, 그리고 평화를 위해 제국의 절반을 제한하는 편지를 받았지만 놀라운 승리들과 신탁들로 인해 자신의 운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임을 확신한 알렉산더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절반을 원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원했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페르시아 땅을 정복한 그는 이제 동쪽으로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진군하며 왕중왕 다리우스 3세와의 최종 대결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스가 이끄는 거대한 페르시아 군대가 현재 이라크 모술 근처인 가우가멜라에 집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으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최후의 전투였습니다. 다리우스는 개활지에서 싸우기로 선택해서 수적 우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의 병사들은 페르시아 전차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지형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추정에 따르면 페르시아 군대는 5만에서 8만 사이의 병력으로 제국 전역의 파견대들이었는데, 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보병, 아르메니아와 인도, 중앙아시아의 기병, 최대 200대의 낯달린 전차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더 작아서 2대1로 수적 열세였지만 그는 자신의 부대를 일반적인 대형으로 배치했는데, 좌측면에는 파르메니온이 지휘하는
트라키아와 테살리아 기병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각각 18피트 사리사 파이크로 무장한 마케도니아 베테랑 팔랑크스가 있었고, 우측면에는 알렉산더와 그의 정예 기병인 동료들, 그리고 그의 최정예 보병인 휘파스피스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홈나이트들은 이 열을 형성하고 양쪽 날개는 뒤로 기울여서 페르시아인들의 포위를 경계했으며, 전투는 알렉산더가 자신의 날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특이한 기동은 함정이었는데 페르시아인들이 그들의 중앙을 약화시키도록 유도한 것이었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스 기병들을 제자리에 고정시켰습니다. 한편 다리우스는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판단해서 그의 전차들을 풀어놓았지만, 전문가인 아그리아네스 표창병들이 말들과 승무원들을 공격했고, 그리스 보병들은 전차들이 무해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는 동료 기병들과 마케도니아 팔랑크스 일부를 이끌고 약해진 페르시아 중앙으로 맹렬한 돌격을 가했고, 곧장 다리우스 자신을 향해 싸워나가며 페르시아인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중앙 군대가 무너져 도망쳤고, 왕 다리우스 자신이 패배를 주도했지만 알렉산더의 좌익은 심각한 곤경에 처했는데, 파르메니온이 거대한 페르시아 기병의 공격에 직면해서 사실상 포위되었습니다. 파르메니온은 알렉산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절망적인 호소를 보냈고, 왕은 다리우스 추격을 포기하고 재편성해서 페르시아 우익을 공격해 전투에서 가장 힘들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마침내 다리우스의 도주 소식이 전장을 가로질러 퍼지자 마지막 페르시아 기병들도 돌아서서 도망쳤고, 가우가멜라 전투는 알렉산더의 놀랍고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고대 사료에 따르면 그는 수백 명의 병사를 잃었지만 페르시아인들은 수천 명을 잃었고,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의 대군을 격파해서 이제 제국의 주요 수도인 바빌론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케도니아 왕이 대도시에 승리하며 입성했고, 페르시아 관리들이 그를 새로운 합법적 통치자로 인정했으며, 수사에서도 알렉산더가 의식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좌에 앉았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에서 용감한 페르시아 세력이 페르시아 관문에서 한 달 동안 알렉산더의 군대를 저지했지만, 그리스인들은 결국 그들의 위치를 우회할 수 있는 산길을 찾아서 수비수들을 포위했습니다. 기원전 330년 초 알렉산더는 제국의 의식적 수도인 페르세폴리스에 도착했고, 페르시아인들에게 해방자로 나타나기를 원했지만 페르세폴리스를 약탈하고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과 아테네의 신성한 신전들을 불태운 것에 대한 보복이었으며, 알렉산더는 이제 도주하는 다리우스를 쫓아 메디아로 북쪽을 향했습니다. 다리우스가 왕의 도시 엑바타나로 피신했지만 파르티아와 박트리아, 소그디아나 지방에서 새로운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 동쪽으로 도망쳤고, 알렉산더가 문을 닫았을 때 페르시아 왕은 자신의 총독 베수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우스를 페르세폴리스의 왕실 무덤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매장하도록 명령했고, 그러고 나서 광대한 새 제국을 조직하기 위해 잠시 멈춰 총독들을 임명하고 집에 가고 싶어하는 그리스 군대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동쪽 행군을 재개했는데, 그의 목표는 찬탈자 베수스를 찾아 죽이고 제국의 동부 지방들을 정복하며 세상의 먼 가장자리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